식년 문과의 복시 정원은 33명이었습니다. 전시가 끝나면 방목에는 최종 급제자의 이름과 순위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명단은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이 다음 날 어디로 갔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생은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일부는 친족이나 부유한 집안의 후원을 받았고 편지와 문서를 대신 써주며 돈을 마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혼자 가운데에는 처가의 지원에 의존해 생활을 이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낙방 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실제로 택할 수 있었던 길들이었습니다. 과거를 위해 익힌 글로 다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목에 이름이 없던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18세기 한양에 살았던 유만주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드문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만주는 1775년부터 1787년까지 자신의 일상을 흠영에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하는 흠영은 모두 24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기록에는 독서와 가족 생활, 한양의 일상뿐 아니라 과거 시험에 응시하고 낙방한 경험도 남아 있습니다. 1784년의 기록에서도 과거에 응시한 뒤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던 그의 생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목에는 합격자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흠영에는 시험에 떨어진 유만주의 일상과 그 뒤에도 계속된 독서와 생활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유만주는 낙방한 뒤에도 독서와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시험에 떨어진 뒤에도 일상을 기록하며 공부를 이어간 한 유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유만주의 기록을 모든 낙방 유생의 삶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그의 조건은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 같이 낙방해도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집안 형편에 따라 달랐습니다. 재산과 가족의 지원이 있는 사람은 다음 시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지원이 부족한 사람은 같은 뜻을 품고 있어도 더 빨리 생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조선의 과거가 어떤 단계로 사람을 선발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의 과거에는 생원시와 진사시, 문과와 무과, 여러 기술 관원을 선발하는 잡과가 있었습니다. 생원시와 진사시는 소과 또는 사마시로 묶였습니다. 식년시 규정에서는 생원시 복시와 진사시 복시에서 각각 100명을 선발했습니다. 합격자는 생원과 진사라는 이름을 얻었고 성균관에서 공부할 자격과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생원이나 진사가 되었다고 관직과 녹봉이 자동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성균관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생원시나 진사시를 거쳐야만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소과 합격은 분명한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직업까지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직으로 이어지는 문과의 문은 더 좁았습니다. 식년 문과의 초시에서는 240명을 선발했습니다. 복시에서는 정원 33명을 뽑았고 전시는 이미 선발된 사람을 다시 탈락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최종 순위를 정하는 단계였습니다. 정원 33명을 기준으로 갑과는 3명, 을과는 7명, 병과는 23명이었습니다. 다만 전시에는 복시 합격자 외에 직부전시 자격을 받은 사람이 함께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방목에 기록된 인원은 시험에 따라 정원 33명보다 많아질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해에 문과 합격자가 33명뿐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한 증광시와 여러 별시가 있었고 시험 종류와 시기에 따라 선발 규모도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고정된 합격률로 조선의 모든 과거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식년 문과의 복시 정원이 33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초시를 통과한 사람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최종 급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3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차이는 시험이 끝난 뒤에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시험을 기다릴 수 있었고, 누군가는 그날부터 생계를 찾아야 했습니다. 응시 자격도 법조문 한 줄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원칙적으로 양인에게 열려 있었지만 문과와 생원진사 시에는 서얼과 일부 범죄자의 후손, 가계나 행실 문제로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벽은 조선 전 기간에 같은 형태로 유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규정이 달라졌고 후대로 가면서 일부 제한이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는 농명 절차도 거쳐야 했습니다. 응시자는 사조의 신원과 자신의 응시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원을 보증하는 방식은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오랫동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책과 종이를 마련해야 했고 공부할 장소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방의 응시자는 시험이 열리는 곳까지 이동해야 했으며 한양에서 머물 숙소와 식비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을 떠난 동안에는 누군가가 농사와 재산을 관리하고 부모와 자녀의 생활을 돌봐야 했습니다. 낙방하면 다음 시험을 위해 같은 비용을 다시 마련해야 했습니다. 시험 준비의 부담은 응시자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공부에 쓰일 곡식과 돈을 마련해야 했고 집을 비운 사람이 맡던 일을 나누어 부담해야 했습니다. 다음 시험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부담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년시는 3년 주기로 열렸지만 그 사이에 다른 시험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그때까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재도전이 가능했습니다. 낙방은 답안 한 장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한 번에 갈렸지만 낙방 뒤 생활을 다시 정리하는 데는 더 긴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족의 생활은 멈추지 않았고 공부를 계속할지 생업으로 돌아설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거처와 식비, 책값과 이동비, 가족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합격자의 이름은 방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방자의 생활은 한 권의 명단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낙방자의 삶은 일기와 문집, 가문과 지역 기록을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만주의 흠영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남길 수 있었던 사람의 기록이 모든 낙방자의 생활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 가운데에는 공부를 계속할 시간과 비용을 더 일찍 잃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양반이 농사와 장사를 법적으로 모두 금지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토지를 경영하거나 여러 경제활동에 참여한 양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신분 규범은 글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선비의 이름에 더 잘 어울리는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생계를 마련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신분의 명분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과거를 준비하며 익힌 지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서당의 훈장은 과거에 실패한 사람만 맡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족 집안의 인물과 생원이나 진사, 지역에서 학식을 인정받은 사람, 몰락한 양반과 문과에 오르지 못한 유생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서당 교육이 널리 퍼지면서 생계를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모든 훈장을 낙방 선비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를 위해 익힌 한자와 경전, 문장 작성 능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훈장일은 낙방 유생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훈장은 어린 학생이 글자를 익히도록 도왔고 문장의 뜻을 풀이하며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학습 단계가 높아지면 유교 경전과 역사서도 다루었습니다. 관직은 얻지 못했지만 그가 배운 지식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당의 운영 방식은 마을과 문중, 학생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달랐습니다. 훈장은 곡식이나 다른 현물로 보수를 받을 수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식사와 거처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학생 수와 각 가정의 형편이 달라지면 훈장의 수입도 달라졌습니다. 마을이 가난하거나 학동이 줄면 같은 일을 하고도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었습니다. 훈장의 생활은 학생 가정과 마을이 얼마나 꾸준히 보수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가르치는 능력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학생이 한 권의 책을 마쳤을 때 책거리나 책시실을 열어 음식을 나누고 스승에게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습은 서당 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마칠 때 열리는 자리가 정기적인 급여를 대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훈장 일은 끼니와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생활을 언제나 안정적으로 책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훈장은 교실 밖에서도 글을 활용했습니다. 마을에는 편지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고, 제사와 혼례에 필요한 글이나 관청에 제출할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훈장이나 글을 아는 사람은 마을 사람을 대신해 편지와 관청 제출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를 베껴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훈장이 이런 일을 함께 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능력은 서당 안에서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과거를 위해 익힌 능력을 생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당을 열 장소가 없거나 학생을 모으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만으로 독립하기 어려웠습니다. 독립된 수입이 부족한 유생 가운데에는 친족이나 후원 관계에 의지해 음식과 거처를 해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맡은 역할과 대우는 집안과 개인의 관계에 따라 달랐습니다. 일부는 아이들의 글 공부나 문서 작성을 도왔지만 이를 낙방 유생에게 공통된 진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후원하는 집안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고, 경우에 따라 공부를 계속할 여건도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머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학식과 문장 능력으로 집안의 필요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된 급여와 장기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공간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하루의 시간도 후원하는 집안의 필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후원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당장 끼니와 거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집안의 요청이 많아지면 독서와 시험 준비에 쓸 시간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생활을 지키기 위해 얻은 관계가 공부할 시간을 제한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후원이 끝나면 음식과 거처도 함께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다면 다시 도움을 받을 관계를 찾아야 했습니다. 후원 관계는 당장의 생계를 지켜줄 수 있었지만 미래까지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수입을 얻으려면 글을 직접 써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개인적인 편지와 계약 문서, 혼례와 제사에 필요한 글을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관청에 소지를 제출하려면 내용뿐 아니라 정해진 문서 형식도 갖춰야 했습니다. 훈장이나 문회자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형식에 맞춰 글을 대신 쓰거나 기존 문서를 베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맡은 사람 가운데 과거에 오르지 못한 유생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서인이 낙방선비였던 것도 아니고 모든 낙방선비가 글을 써주며 생계를 유지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시험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문자 능력에도 일상생활에서 수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서 한 건마다 대가를 받는 방식이었다면 반드시 한 집안에 머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가 얼마나 자주 이어졌는지는 개인의 평판과 인맥, 지역의 문서 수요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의뢰가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문서 작성으로 얻는 수입은 개인의 평판과 지역의 문서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쓸 능력이 있어도 의뢰가 적은 곳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글을 써주는 일은 작은 수입을 만들 수 있었지만 가족 전체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었는지는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랐습니다. 혼인한 유생에게는 가족 관계가 또 하나의 안전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인 뒤 아내의 집에서 머무는 남귀여 가호는 조선 이전부터 이어진 혼인 관습이었습니다. 국가와 유학자들은 친형과 부계 중심의 질서를 강화하려 했지만 기존 관습은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기존 혼인 관습을 친형에 가깝게 바꾸려는 반친형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정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체계에서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남자가 과거에 실패했거나 무능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 머물더라도 이유는 서로 달랐습니다. 혼인 관습에 따라 일정 기간 척에 머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 토지와 수입, 독립된 거처가 부족해 처가의 경제적 지원에 더 오래 의존하는 기혼 유생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처가는 음식과 주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지원 덕분에 남편이 다시 공부할 시간을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지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식사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생활할 공간을 제공하고 공부하는 동안 필요한 일을 다른 가족이 맡아주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수입이 없다면 생활에 관한 결정권은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가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집안 형편이 나빠지면 공부와 생활을 함께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제적 의존은 남귀여가 온 자체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후계 문제와 별도의 합의에 따라 성립할 수 있었던 대릴사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집에서 살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가였습니다. 훈장과 후원 관계, 대서와 처가의 지원은 서로 다른 길이었습니다. 훈장은 배운 내용을 직접 가르쳤지만 수입은 학생과 마을의 형편에 달려 있었습니다. 후원을 받으면 음식과 거처를 얻을 수 있었지만 생활은 후원한 집안의 필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대서는 문서 한 건마다 대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의뢰가 끊기면 수입도 멈췄습니다. 처가는 가족의 안전망이 되었지만 별도의 생계수단이 없다면 의존이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길도 모든 낙방 유생에게 공통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농사와 가산 관리에 참여했고 다른 사람은 지역의 교육과 문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집안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생업을 서두르지 않고 시험을 계속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지 길에서 글은 교육과 문서 작성, 후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과거에 다시 도전한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문과 합격은 단순히 한 가지 일자리를 얻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관직과 녹봉, 정치적 지위와 가문의 명성, 관료 조직 안에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갈 가능성을 함께 열어주었습니다. 훈장과 대서가 생활비를 마련해 줄 수 있어도 문과가 제공하는 지위의 변화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시험을 보는 행동을 고집이나 허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같은 희망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재산과 가족의 지원이 있는 사람은 다음 시험을 기다리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사람은 같은 뜻을 품고 있어도 더 빨리 생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 번 더 응시하는 선택에는 공부할 의지뿐 아니라 그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의 여력이 필요했습니다. 시험을 계속 본 사람과 중단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나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문은 모두에게 좁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모두에게 같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의 장기 수험 생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면 당장의 수입이 늦어지고 생활이 가족의 지원에 기대기 쉬워집니다. 여러 해를 투자한 뒤 방향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공부를 멈추는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시간과 비용을 다시 평가해야 하고 시험 밖에서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의 낙방 유생과 오늘날의 수험생을 같은 사람처럼 겹쳐놓을 수는 없습니다. 조선에는 신분 질서가 있었고 출신과 가계가 시험 진입과 사회적 선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직의 수는 제한됐고 선비에게 어울린다고 인정받는 일의 범위도 오늘날보다 좁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같은 법적 신분제가 없고 교육과 직업, 재훈련과 이직의 경로도 더 다양합니다. 그래도 두 시대에는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좁은 문 하나의 결과가 여러 해의 노력과 한 사람의 능력을 모두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시험 밖에서 이어지는 삶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박목은 선택된 이름과 순위를 정확히 남겼습니다. 그 명단은 국가가 선발한 사람을 확인하는 기록이었을 뿐 응시자 모두의 이후 생활을 추적하는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고향으로 돌아가 학생을 가르쳤는지, 누가 친족이나 다른 집안의 지원을 받았는지, 누가 편지와 관청 문서를 대신 작성했는지는 박목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처가와 가족의 도움으로 다시 시험을 준비한 사람도, 생계를 위해 공부를 뒤로 미룬 사람도 박목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관직을 향해 익힌 글은 교실과 가정, 문서와 지역사회에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박목의 이름을 올려 얻는 공식적인 지위와 같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낙방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결말을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리를 마련했고, 다른 사람은 후원과 가족의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글을 써서 직접 돈을 마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배운 글을 관직과 녹봉, 공식적인 지위로 바꿀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식년 문과의 복시에서는 정원 33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 명단 밖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박목에는 이름이 남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르친 아이들과 대신 작성한 문서는 지역의 일상 속에 남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 사람들의 다른 일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